압도적 재미 매불쇼 외교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계로 뻗을래요. 자, 먼저 김준영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중동 전문 기자 알파고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국통 김희교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유엔 총회 이야기에 앞서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미국 가기 전에 외신과 인터뷰를 했던 네. 이 얘기부터 잠깐 할까요? 뭐 좋죠. 네.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 달러 미국에 다 투자하면 이거 우리 외환 위기 온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이게 굉장히 또 이슈가 많이 됐거든요. 그 장면 잠깐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통화 스와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3,500억 달러를 인출해서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전액 현금으로 송금 투자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대한민국은 다시 IMF를 맞게 됩니다. 네. 저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가 기자회견 때 기억나시죠? 대통령이 이면 합의 같은 거 하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지금 얘기하는 건 그 전에 정상회담 갔을 때 실무 또는 대통령이 협상에 했을 때 뭐 러트닉이겠죠? 그쪽에서 협상을 주도했던 러트닉 네. 상무장관이 아마 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또 정확하게 얘기하시잖아요. 현금 그냥 갖다 받쳐라. 근데 지금 우리가 통화 스와프 안 되거든요. 통화 네. 스와프는 일본은 기축통화국이기도 하고 미국과 거의 무제한의 그 통화 스와프를 하는데 우리는 이게 없는 상황에서 실제로 그렇게 하게 되면 이 두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하나는 IMF고 그다음에 한국은 일본은 쌓이는데 너는 왜 안 하냐 하니까 일본하고 달리 한국은 조금만 잘못 사인하면 자기는 그냥 탄핵당한다. 이미 두 명이나 맞아요. 탄핵된 나라다 이렇게 예. 얘기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의 압박이 정말 비합리적으로 한국한테 거의 깡패짓을 한 거고요. 대통령이 견디다 못해서 서명을 안 하신 거고요. 네. 그러니까 교착 상태에 빠지니 예. 대통령이 작심을 하고 알리신 거고요. 기자회견 때 국내에서는 알린 거고요. 그다음에 외신을 하면서 지금 미국이 이런 압박을 하고 있다고 공개하신 겁니다. 아. 전 잘했다고 봐요. 네. 네. 참 이거 어떻게 보면은 압박이 엄청나게 강하다라는 그렇죠. 방증일 수도 있겠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통령 진짜 마음고생 하셨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진짜 어떻게 해야 돼? 참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트럼프가 이제 있는 이거 계속 이럴 것 같은데 이거 큰일이네요. 그런데 지금 하시면서 동시에 또 조지아 사태가 터졌어요. 네.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자 특히 진보 대통령이 됐을 때 미국한테 조금이라도 잘못 보이거나 또는 한미 동맹에 도전하는 자세를 보인 순간 완전히 국내에서는 어마어마한 역공이 들어올 거 맞아요.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저걸 터뜨리기 직전에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그렇지. 쉽지 저게 않은 정치적으로 잘못하면 완전히 큰일 날 수 있는 네. 문제인데 선택이죠. 쉽지 않지. 결심을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결심을 했는데 조지아 사태와 연결되면서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미국이라도 이건 말이 안 된다. 아. 제가 처음에 조지아 사태 제가 외통위에서 이렇게 문제 제기했을 때만 하더라도 여당 의원들이나 다른 의원님들은 그 얘기를 못 하셨어요. 왜냐? 국내 정치적으로 미국을 때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국민 여론이 이렇게 바뀌는 걸 보시고 지금은 보면은 대사관에 가가지고 항의도 하시고 초선 의원들 미국 규탄 집회도 하고 그거 했더라고. 민주당 안 그러니까요. 한다고 맨날 얘기했는데 그래 하셨잖아요. 했어요. 민주당 그게 의원들이. 제가 그날 이렇게 네. 완전히 정지된 화면이 많이 돌던데요. 설득됐다는 말. 아니 난 뭉클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야, 뭐 변하고 있다. 네. 그래도 확실히 이건 사실 비상사태거든. 그럼요. 미국이 너무하니까. 그러니까 출발점은 대통령이 저거를
그냥 결기 있게 하셨고 네. 그게 국민들이 뒤에 서 있다는 걸 보여줬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저는 매우 중요한 전례가 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의 굴종적으로 하는 게 답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럼요. 이번에 그래도 할 얘기 하고 하니까 그 조지아주의 그 주지사가 또 온다면서요. 네네. 거 봐. 그래, 좋습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은 지금 다급할 거 아닙니까? 제가 주지사한테 항의 선문 보낸 것도 기억하시죠? 네. 보냈었습니다. 다급할 거 아닙니까? 행여나 우리가 네. 뭐 인력을 보내지 않거나 뭐 철수하거나 뭐 투자를 덜하거나 그럴까봐 전전긍긍한다는 아니 거 지금 아닙니까? 98% 공장에 공정이 있는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예. 그래 지금 멈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지금 공장 가동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원래 예상했던 조지아주 내부의 8,100개 일자리가 그냥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네. 주지사는 선거 있잖아요 내년에. 선거 있단 말이에요. 네. 주지사는 한국에 올 시간에 트럼프에 가서 항의해. 맞습니다. 대통령께서 탄핵당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나라는 일본하고 달리 국민 주권 정부이기 때문에 일본이 자민당이 좌지우지해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면 우리는 국민들이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의 선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의미에 있어서 국민들이 이 사태의 본질을 좀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틱톡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 싶어요. 틱톡. 예. 틱톡은 미국이 중국을 때리면서 중국한테 가져오려고 했던 맨 앞에 있는 겁니다. 틱톡이 뭔지 아시죠? 예. 숏폼 동영상 하는 곳인데요. 네. 미국에서 지금 약 1억 7천 명이 이걸 사용하고 있어요. 미국 인구 7천만. 절반 이상이 사용하고 있고요. 많이 쓰네. 청년층들은 70% 이상이 사용하고 있고 예. 유튜버보다 더 잘 나가요. 와. 유튜버보다 더 조회수가 많은 곳입니다. 그래요. 미국에서는 특히 트럼프는 이 틱톡을 처음에는 자기 쪽으로 돌리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없앤다고 동의했다가 그게 법원에서 허락을 안 해주니까 다시 시도를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틱톡 금지법을 만들어서 없애는 걸로 했어요. 네. 문제는 여기서 재밌어집니다. 없애는 거 결정되었는데 트럼프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 하면 이거 미국 회사에 팔게하겠다 그러면서 금지시키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어쨌든 협상을 계속하다가 이번에 트럼프가 시진핑한테 전화를 해서 야, 우리 합의 봤다 하고 내놓은 결론이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인데요. 틱톡을 우리한테 가져오기로 했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걸 우리하고 비교해 보면 중국은 사실 지금까지 미국이 마치 적성국처럼 다루어서 때려온 나라란 말입니다. 네.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이 틱톡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요. 따로 법인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법인을 세우는데 거기 80%를 미국이 투자해요. 중국은 겨우 20%를 투자합니다. 네. 그런데다가 더 핵심은 중국은 이 회사를 안 뺏기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틱톡이 가지는 알고리즘 기술을 뺏길까 봐 전전긍긍했어요. 예. 그래서 따로 회사를 차리기 때문에 그 기술을 전적으로 안 넘겨줘도 돼요. 그러니까 중국은 어떻게 협상을 했냐 하면 어쩔 수 없이 미국 법에서 틱톡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따로 회사를 차려서 이 회사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미국이 다 투자하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지켜야 될 중요 기술은 유출을 안 시키는 방식으로 지금 합의에 도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한테 시사하는 건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이 최종적으로 이 사태에서 노린 게 뭐냐라고 할 것 같으면 결국 틱톡의 알고리즘 기술이에요. 자본도 아니고요. 네. 중국을 쫓아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기술인지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조선업 반도체 배터리 세계 우리의 핵심 시설을 미국에 투자하는데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될 것은 미국이 사실 최종적으로 노리는 건 핵심 기술이라는 사실이에요. 예. 두 번째로는 적성국이라고 말해지는 중국조차도 버티고 우리는 안 팔아 끝까지 버텼거든요. 버텼을 때 미국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다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럼 최종 타결책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상당히 버틴 국가에게 유리한 쪽으로 낼 수밖에 없게 미국이 약점을 가진 분야란 말이에요. 반도체, 배터리 반도체, 조선업 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그 기술적 우위를 가지고 있는 힘을 믿고 우리도 미국한테 노라고 할 수 있는 일을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예. 지금
죄송해요. 이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전직 미국 외교관이 이 말했어요. 애들아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 러시아 애들은 체스를 하고요. 네. 중국 애들은 바둑으로 두는데 우리는 포커를 쳐요. 근데 바둑하고 체스에는 좀 논리 전략 전술을 따야 되는데 우리가 하는 게임은 자꾸 블러핑을 하는 건데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가 우리가 중간중간에 블러핑 뽕카를 친다는 걸 눈치챘기 때문에 우리는 외교 전략을 바꿔야 돼요. 뻥카가 다 들통났다. 예. 지금 사실 기억하실 텐데 왜 90일도 사실은 다른 나라가 안 해주니까 물러서서 90일 했었잖아요. 제가 예. 그때 90일도 기다리면 오히려 미국이 또 연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관세 협정 관련해서. 그렇죠. 일본이 먼저 뚝을 터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김희경 교수님 말씀이 되게 중요한데 거기에다 바이오가 또 하나 더 있어요. 우리는 제약부터 반도체, 조선, 그다음에 이거 전부 다 배터리까지 한국이 가지고 한국 외에는 미국을 도와줄 국가 전 세계에 없습니다.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예. 이런 방식으로 만약 투자에게 우리가 서명을 하면 이 돈뿐만 아니라 기술을 뺏기고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럼 안 되죠. 지금 인텔의 10% 지분을 국가가 가지겠다는 거 아니에요. 트럼프는 지금 자기 브랜드 만들어 가지고 물건 팔고 있고요. 성경책에도 자기 이니셜 넣어 가지고 팔고 있고요. 자기 가족들의 투자액을 팔고 있단 말이에요. 예. 이 사람은 그 마가 세력의 집권을 위해 가지고 이런 기술들을 의도적으로 다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투자를 하더라도 유리한 조건으로 투자하지 않으면 다 뺏겨요. 다 뺏깁니다. 진짜 정신 차려야 바짝 됩니다. 차려야 예, 됩니다. 예. 노회근석 제발 좀 버리고 국민의힘. 아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페이스북에다가 또 굉장히 강한 얘기를 하셨어요. 자주국방. 그 얘기도 이걸 우리가 유추해 보면 굉장히 강한 말입니다. 그래서 국힘에서는 지금 한미동맹 훼손한다고 난리가 났잖아요. 네. 그 뭐 물론 이 자들이 하는 게 늘 문맥에 벗어나는데 제가 추측해 보건데 미국은 이 관세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 압박을 하는 것 같아요. 너 이름 안 들으면 철수해 버려? 방해 안 하면 그러니까 이 말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걸 들어주면 그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고 방위비 분담을 왜 국방비에다가 전략적 유연성에다 막 때리고 철수 협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것도 지금 국민한테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엔 총회 이야기를 하면 될까요? 네. 네, 유엔 총회 관련해서 제가 아는 게 하나도 없어서요. 그러면 이번 유엔 총회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 좀 알려줘요. 예전에는 알카이다 사람들이 비행기에 타면 어떻게 해서 미국에다가 높은 건물들을 공격했잖아요. 예전에 알카이다 대원들 비행기 타면 미국에 가면 미국에 있는 이제 높은 건물들을 이렇게 공격했잖아요. 9.11. 네, 올해는 알카이다 대원들이 그냥 비행기를 타고 착륙을 해서 예전에 치고받고 싸웠던 미국 장군들이랑 회담을 했어요. 그거 무슨 말이냐면 이번에 유엔 총회에다가 시리아 대통령이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전에는 알카이다 대원이었고 이 사람 알카이다 대원으로 활동하다가 이 사람을 체포하고 미국 교도소에다가 던진 장군이 이번에 그 사람이란 이렇게 무슨 포럼에서 행사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얘기했어요. 야, 삶이라는 거 좀 특이하지. 예전에 내가 너를 이라크에서 너 알카이다 대원이었고 내가 너를 쫓아다니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는 여기서 이 자리에서 만나니까 기분이 어때요? 야, 재밌네. 예, 이제 미국의 외교는 좀 이렇게 많이 편질됐어요. 안타깝게도. 안타까워요. 네. 이게 80주년이에요. 1945년에 유엔에 했으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예, 80주년이고 그다음에 우리 윤석열 3년 동안 한 짓이 뭐냐면 유엔에 가가지고 자유, 인권, 민주주의를 얘기했어요. 이 말 자체는 틀린 게 없는데 유엔에 가서 그딴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유엔은 평화잖아요. 평화. 만약에 윤석열식으로 얘기하면 인권이나 민주주의나 자유에 대한 수준이 안 되는 국가들하고는 얘기 안 한다는 뜻이 돼요. 그렇게 돼 193개국이 지금 회원국인데 예. 그중에 그 정도의 수준을 가진 나라가 6, 70개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평화라는 것은 독재 국가들 뭐든 불러서 같이 평화를 같이 하지 않으면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예. 근데 윤석열 3년 동안 가서 진영을 나누고 왔어요. 가서 러시아 공격하고 모욕하고 중국 공격하고 그다음에 이라크, 북한 막 이렇게 했거든요. 맞아. 근데 우리 대통령이 여기서 가서 이번에는 우리 또 안보리 이사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보리는 15개 국가인데
아시다시피 5개 국가는 영원하게 똑같은 상임이사국이고 예, 예. 10개는 2년마다 돌아가면서 합니다. 10개국이.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10개국 중에 하나인데 또 운 좋게 한 달에 한 번씩 의장국이 바뀌어요. 예. 근데 딱 지금 가실 때가 의장국이고 대통령이 가요. 이게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게 이건- 정말 타이밍입니다. 아, 요거 진짜 타이밍이 예술이네. 네. 우리가 2년마다 돌아와서 왔는데 그 2년에 예를 들면 작년에는 6월에 의장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딱 9월이 야. 지금에서 의장국이라서 안보리 회의를 주재하십니다. 와. 이거 엄청난 이벤트예요. 야, 이거 거기서 평화를 얘기를 하고. 오. 그렇죠. 야, 이거 좋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한국이 코리아 이즈 컴백. 네, 그렇지. 그렇지. 우리가 웰컴이 백. 우리가 한 거죠. 민주주의로 다시 그렇죠. 국제 무대에 부활한 거니까. 예. 이건 실제적인 것보다 상징적이고 임팩트 있는 이벤트다. 야, 의미가 너무 있습니다. 좋네. 야, 이 의미를 뭐 다른 나라에서도 당연히 알고 있겠죠. 그럼요, 당연히 알죠. 야, 이거 참 좋네. 그 유엔의 꽃이 안보리인데 안보리에서 이제 대통령이 직접 그러니까 아침에는 기조 연설을 총회에서 하고요. 예, 예, 예. 오후에는 안보리에서 이제 의장으로서 주재합니다 토론을. 사회를 보는 겁니다. 우리나라 정상에서는 그런 경험이 이번에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최초 역사상 아. 최초입니다. 네. 야, 이거는 진짜 의미 있다. 자, 그러면 뭐 의제는 뭐 어떤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까?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평화를 얘기하실 거고요. 번영을 얘기하실 것이고 또 요새 이제 화두가 되어 있는 AI 같은 얘기를 하실 것 같고요. 네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초점을 둬서 봐야 될 게 비핵화란 말이 얼마나 강하게 나올까요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제 김정은 얘기도 나오고 비핵화 꿈도 꾸지 말라고 얘기고 그러나 트럼프는 만날 수 있다. 지금 뭐 비핵화 3단계도 우리는 예를 들자면 대통령은 동결, 감축, 그다음에 비핵화잖아요. 그런데 이 평화 메시지를 던지면서 북한 비핵화를 할 경우 안 할 경우 요거 좀 주목하셔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비핵화를 멀리 하지만 비핵화를 장기적으로 비핵화를 목표에 놓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일단 동결하고 감축하는 게 먼저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기조로 나갈지 아니면 미국의 군부나 이쪽에서 아니면 원하는 것처럼 비핵화를 아주 강하게 할지 이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조절을 좀 잘 하셔야 되겠네요. 쉽지 않겠네. 그러니까 외교에는 얘기 안 한다고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어떨 때는 그 얘기를 자극적으로 안 할 때가 있죠. 네. 전략적 모호성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강도로 얘기할지가 왜냐하면 지금 그 지난 주말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나 막 김정은의 말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아니 뭐 관점의 차이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네. 정답 오답은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님은 어떤 식의 메시지가 나오기를 바라고 있어요. 저를 또 살짝 더. 아니. 이거는 옳고 그름은 없는 거고. 저는 이 문제를 보면 저거를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벌거숭이 임금님 비슷해요. 네. 왜 이 말을 하냐 하면 다들 옷 벗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옷 입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비핵화는 불가능해졌는데 전부 다 불가능해졌다고 얘기하면 포기하는 것처럼. 근데 현실적으로는 일단은 북한의 비핵화는 어려워졌다고 봐야 되고요. 예. 그런데 그러면 그걸 영원히 포기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그러니까 아니지. 아니니까 지금 북한이 계속 이렇게 핵 능력을 늘리니까 위험하잖아요. 그럼 이 위험을 줄이는데 그게 군축이거든요. 근데 해필 군축이란 말을 북한이 계속 얘기해 왔어요. 그러니까 군축을 하려면 상대방이 핵무장이라는 걸 현실적으로 인정하게 되잖아요. 그게 마치 북한 핵을 합법화시킬 수 있다는 위험이 존재하긴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있는 게 있는 거잖아요. 사실상 핵 보유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단은 동결시키고 감축시키는 게 먼저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이 정치적으로 예민한 문제긴 합니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은 항상 그 실용주의를 강조하기 때문에 현실을 감안했을 때 비핵화의 발언의 강도가 세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러니까 그걸 좀 주목해 보시죠. 그 대통령 연설하기 전에 한미일 삼국 외무장관들이 모여서 완전한 비핵화의 합의를 봤다라고 성명을 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부 내부에서 두 개의 플레이를 따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관료들과 대통령과 목소리가 다른 것인지는 이제 돌아봐야 알겠지만 네. 어쨌든 한쪽에서는 윤석열 정부와 전혀 다름없는 완전한 비핵화를 외무부 장관이 말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실용 외교를 내세우고 있다면 가치 외교와 달리 네. 우리가 어떤 도덕적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 당위성을 강요하기보다는 네. 그 비핵화를 어떻게 이루는지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일단은 동결을 하는데 그 이야기부터 먼저 하자라고 하는 것이 훨씬 비핵화로 갈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런 점에 있어서 저 개인적인 바람은 정상회의 연설을 할 때는 비핵화 이야기는 안 끄집어냈으면 좋겠다. 오히려 훨씬 더 그 이전에 전제되어야 될 남북 간의 적대적 관계 청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라는 이야기를 주로 하면 네. 아마도 지금 우리나라의 민주화 과정에 대한 그 세계인들의 관심들이 너무 커서 거의 BTS의 유엔 연설만큼이나 그런 이야기를 잘 하시면 환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이슈죠. 그 미국의 동맹국들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작했다. 캐나다, 영국, 프랑스. 네. 네. 이거는 미국에서는 아주 불쾌한 일인가요? 이거 얽혀설켜 있는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유럽 국가들이 이제 미국의 유럽에 있는 동맹국들이 미국에 대한 분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러시아 문제가 어떻게 보면 니네들 때문에 더 졌는데 우리는 러시아랑 어느 정도 또 무슨 이렇게 합의를 하면서 문제 잘 해결할 수 있었는데 니네들이 우크라이나를 자극해가지고 결국 이 전쟁이 더 졌고 자칫 잘못하면 러시아가 갑자기 쳐들어오면 막을 군대도 없어요. 지금은 튀르키예 군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니네들이 그렇게 해놓고 다음에 이렇게 책임을 안 치는데 그러면 우리도 너의 중동 정책에 대해서는 동참 안 하겠다. 이거 하나 있어요. 중동 정책이 뭐냐면 미국이 죽어도 팔레스타인을 인정할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 동맹국들한테도 특히 좀 약간 등치가 있는 영국이나 프랑스 그런 나라들한테는 얘들도 이제 인정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이번에 러시아 유럽에서 그렇게 유럽 국가들 배신 당하니까 그러면 우리도 끝까지 조용히 있을 나라는 아니다 해가지고 거길로 한 포인트가 있고 두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지금 유럽에 있는 진보 계열로 하고 이제 인민자들이 이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 너무 예민한데 맨날 시위하고 있는데 그걸 버틸 수가 없어요. 그 어느 정부도. 그래요? 예. 유럽 일반 시민들이 엄청 관심이 많아요? 지금 오늘도 이태리에 있는 수많은 지방에 있는 구청들에다가 팔레스타인 국기를 이렇게 갈아놨어요. 그래요? 왜 유럽 국민들이 그 건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관심이 많아요? 그거는 좀 약간 거기 있는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동참하는 것도 있고 동시에 미국에 대한 반감이랑 뒷받침이 된 것도 있어요. 그래요? 아니 우리도 매주 그 주말에 저기 광화문에서 합니다. 팔레스타인 그 학살, 가자지구 학살에 대해서 규탄을 하고요. 제가 나가사키 갔을 때도 일본에서도 수는 적지만 규모가 좀 적잖아요. 규모가 적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공분을 지금 일으키는 건 사실이에요. 거의 제가 보기엔 네타냐후는 그냥 다 죽일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은 지금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협박을 했어요. 니네들이 팔레스타인을 인정한다 그러면 가자 지구 말고 팔레스타인 안에 또 소안 지구라는 따로 땅이 있어요. 그 요르단에 붙어 있는 웨스트뱅크. 우린 거기다 점령하겠다 했는데 어떻게 될 건지 봐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 소안 지구에 있는 일부 지역을 점령했어요. 오늘 일자로 법안이 통과돼가지고 이대로 가면 아마 소안 지구도 점령당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몇 가지 연결이 돼서 제가 사실은 지난주에 그 기자회견을 했었거든요. 사실 우리가 지난번에 조현 장관 인터뷰 때도 우리가 너무 우리 일이 급해가지고 그 일을 다루지 못한다는 제가 보기엔 부적절한 입장을 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무기 수출 워낙 많이 하잖아요. 원래 국제법상 교전적인 국가한테 하면 안 되는데 우리 무기가 이스라엘에 수출되고 있어요. 저는 이것도 우리 무기가 이스라엘에 수출되고 그 이스라엘 그 무기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그러니까 가자지구에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지금 있고요. 또 하나는 미국이 지금 휴전 안에도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이제 비상임이사국인데 통과하려면 이제 거부권 그러니까 5개가 다 찬성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3분의 2가 되는 데는 두 가지 조건을 해야 되는데 미국만 빼고 지금 14개국이 다 휴전에 찬성했어요. 우리도 찬성했는데 미국만 반대했어요. 게다가 네타냐후와 국방장관을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전범으로 지정을 했는데 네. 그 지정했던 검사를 트럼프는 제재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국제 두 깡패가 네타냐후는 그 든든한 백이 있네. 미국이 2023년 그 가자 전쟁 터지고 난 이후로부터 이스라엘한테 보준 돈이 22조예요. 와. 22조를 주고 이스라엘이 그 돈으로 전쟁을 했어요. 아니 그렇게 그 전쟁 싫어하는 트럼프가 왜 또 네타냐후는 또 그렇게 편들어줘요? 나 알 수가 없네. 여러 이거는.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기 사위가 유태인이에요. 네. 그리고 자기 선거운동 했을 때도 이제 유태인들의 로비 회사가 있는데 거기 나와서 국민 여러분요 나의 딸내미가 조만간 유태인 아이를 출산할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유태인들의 그 로비의 눈치를 챈 것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가자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가자 지구를 미국이 본인이 점령하고 싶어요. 거기에다가 AI 영상도 공개했어요. 나는 거기에다가 엄청 고급 호텔들을 리조트 짓겠다고 짓겠다고 네, 그런 야심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전직 정리 토니 빌레이어 영국에 있었던 정리를 부르고 야 너는 이제 예전에 여기 활동했기 때문에 좀 아랍 부자들하고 튀르키예를 꼬셔가지고 우린 적게 여기에다가 평화 유지군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런 리조트 프로젝트를 하자. 네. 아니 근데 그 우리나라도 이거 팔레스타인 나라 인정하는 거 입장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인데 이게 전 세계적 위선인데요. 그러니까 두 국가 해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의 국가를 저기서 만든다는 게 해법으로 제시됐고 한국도 미국도 거의 전 세계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 안 하면서 무슨 두 국가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의 거주지를 어디로 할 것이냐도 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렇게 두 국가 해법만 내놓고 실제로는 다 뒤에 숨는 거예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위선을 거부하고 나온 국가들이 미국에 이제 동맹국들도 나오기 시작했는데 네. 한국이 아직 안 하고 있어요. 미국은 15년. 우리는 다음에 하죠 뭐. 아유 우리 지금 할 것도 많은데. 바빠. 나라로 인정 안 했지만 다음에 하시죠. 저는 우리 나라로 인정 안 했지만 테만 정도로 인정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의 대표부도 있었어요 팔레스타인에. 나라로 인정 안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교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수교된 상황이에요. 나라로 인정 안 할 대한민국하고 뿐이에요. 팔레스타인이 수교 국가야? 수교는 뭐라 해야 돼? 대표부가 있어요. 대표부 정식 수교는 아니도 그 밑에 단계로. 예. 아이 우리 또 뭐 굳이 또 뭐 입장 내요. 저는 이게 이번에 그냥 네. 대통령 거기 가는 이 이벤트에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면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 팔레스타인 국가로 인정하면 현실적으로 지켜요. 아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뭐 좀 변화가 있어. 나는 그러면 의미 있다고 봐. 그런데 그거 해가지고 또 좀 미국 그거 골치 아프죠. 근데 지금 여론은 이스라엘 해도 너무한다. 너무하죠. 저도 뭐 화 많이 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현 장관이랑 되게 비슷하네요. 내가 약간 관료화돼가나? 그런가요? 네. 저도 이스라엘 너무 이번에 또 레바논 또 치고 그런 거 문제가 심각하잖아. 근데 선배님 이것도 얘기해도 그 유엔에서 투표를 했을 때 한국이 항상 찬성표를 던져요. 2014년부터 그러니까 쭉 찬성표를 던졌어요. 휴전은 찬성하는데. 아니 그 나라로 인정할까 말까라는 그걸 할 때도 항상 찬성표를 던졌어요. 그걸 투표로 해요 유엔에서? 예. 나라로 인정할 것이냐? 네, 나라로 받아줄 거 아니면 그 표결 처리합니까? 예, 하는데 근데 우리는 항상 그 찬성표를 던졌었어.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거하고 유엔의 그걸 멤버하고는 조금 다르긴 해요. 그건 좀 다르게 봐요? 예. 그거 신기하네. 왜 그거 다르게 봐 또? 그러니까 두 가지죠. 국제 사회에서의 멤버로 인정하는 거하고 두 국가가 이 국가를 이제 대사관을 교환하는 정식 국가로 인정하는 거하고 조금 다르죠. 뭐 예를 들면 우리는 코소보도 나라를 인정했지만 코소보는 유엔에다가 정식 국가로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이런 점이 그냥 외교적인 것도 있어요. 지금 댓글에서 최욱이 저 얍삽하다고 이거 나도 성질 같아서는 그러고 싶지. 이스라엘 박살 내고 팔레스타인 인정하라 그러고 미국도 이제 그만 빠지라 그러고 하고 싶지. 하지만 또 현실이란 게 있잖아. 나 몸도 아픈데 왜 그래? 갑자기. 갑자기 또 몸이 아프시다 하니 저 마음이 약해지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유엔 일정을 좀 보면서 네. 다음 이번 주에 또 모실 수도 그래서,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설하시고 나서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한번 보시죠. 예. 네, 그걸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아, 비난 여론이 어마어마하네. 앞으로 내 입에서 인권 얘기 꺼내지 말라. 인권 얘기 꺼내지도 말래. 앞으로. 아, 이거 참 저도 아니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이거 좀 현실적으로 좀 감안했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뭐 아무튼. 따졌을 때. 아, 제가 좀 얍삽한 것 같기도 하네요. 듣고 보니까 그렇기도 해. 얍삽하다는 것보단 비겁하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거 아 굳이 또 그걸 또 소개를 해. 몸 아프다 그러는데. 아이, 저도 한글 읽을 줄 알아요. 예, 솔직히 뭐 비겁하다는 글 많이 있네요. 예. 얍삽하고 비겁하고 반인륜적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